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세 돌싱남입니다. 어쩌다 이곳을 알게 된 후에 자주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억울하고 처참한 사연을 볼 때는 제가 당한 일처럼 화가 치밀었고, 슬픈 사연을 접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자지만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서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내 자식이 계집애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워낙 심성이 여렸던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심약한 성격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결혼에 실패하고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것도 모두 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맞서면서 제가 가진 걸 지켰어야 했는데 그저 참기만 하다가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듯이 갈취해간 파렴치한 여자는 바로 제 장모였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던 아내도 나중에는 자기 엄마 편이 되어서 저를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두 여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졌던 겁니다.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칠 정도로 분하고 원통하네요. 바보같이 가진 걸 다 내주고 이용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3년 전에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이곳이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생하시고 월세를 못 내서 험한 꼴을 당하는 걸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들에게는 폭력적인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야 할 짐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을 인정받은 목수셨어요. 한때는 밑에 인부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친구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벌였던 게 화근이 되었어요. 너도 알겠지만 요즘 대세는 뭐니뭐니 해도 친환경이잖아. 이제는 집도 친환경 주택이 인기 짱이야.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친구분이 하자고 한 사업은 몫으로서의 기술도 살리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친환경 통나무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지금은 일반 아파트를 지어도 친환경이나 자연 친화적인 주택이란 말을 너도 나도 붙일 정도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친환경 통나무집은 돈이 있는 갑부들이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만들어서 사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다고 해요. 이 사람아, 내가 하는 일이 집을 만드는 일인데 왜 모르겠어. 통나무집 같은 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사치를 부리는 거야. 그까짓 거 한두 채 만들어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어. 어허, 한두 채 지어서 팔면 그게 무슨 사업이야. 최소한 수십 채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남는 것도 있고 제대로 된 사업가인 거야. 아버지는 통나무집 사업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친구분은 아버지를 데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곳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통나무로 된 집을 짓고 있는 곳을 가본 아버지는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대규모 사업이었다고 해요. 친구분이 소개해준 업자는 변두리에 엄청난 땅을 사들여서 30채가 넘는 전원주택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업자는 전원주택 단지를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면서
공사는 몇 달 뒤에 끝나지만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라고 했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적어도 20억은 벌 수 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업자는 아버지에게 조만간 다른 곳에 다른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그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아버지는 받아들였던 거죠. 몫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니 현장 공사까지 맡으시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현장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친구와 업자의 말만 믿고 통나무 친환경 주택을 짓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는 아버지가 모르고 있던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금을 내라고 했던 거죠. 아버지도 모든 일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라서 업자가 요구하는 3억의 투자금을 마련해서 주었어요. 그 돈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고 몇 달이 지나도 공사는 시작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아버지는 업자에게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냐고 물었지만 업자는 개발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연기가 될 뿐이니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는 말만 되풀이를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 업자가 전원주택을 만든다고 한 지역은 개발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절대 농지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업자와 친구를 만나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는 도리어 아버지에게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러면 같이 사업 못합니다. 업자는 아버지가 사업에 대한 뒷조사를 한 걸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고 친구분이 나서서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곳이 농지로 묶여있는 곳이 맞아. 그렇지만 지금 최 사장이 나서서 농지 개발 지역으로 풀어보려고 여러 군데 줄을 대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최 사장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고 힘이 있는 인사들도 많이 아는 발이 엄청 넓은 사업가야. 그러니까 괜한 오해하지 말고 최 사장을 믿어. 이제 곧 허가 나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친구분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최 사장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그를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니 급기야 친구와 업자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둘이 공모를 해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그들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인생 한방이라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가진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3억이 넘는 돈을 종잣돈으로 넣었지만 전부 날려버린 아버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일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술만 마시면서 지내게 되었던 거죠. 철석같이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한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충격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아버지는 술이 취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우라를 가족들에게 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격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칠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다혈질로 변해버리셨어요. 가장인 아버지가 살아갈 의욕을 잃고 매일 술 타령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나서서 식당 일을 파출부까지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일하면서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엄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고 여러가지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어요. 엄마가 부잣집의 파출부로 일을 하실 때에 돈을 훔쳐갔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던 거죠. 그날도 엄마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를 마친 안방으로 들어간 사모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서 엄마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줌마, 이리 와봐. 엄마는 사모님에게 달려갔는데 그녀는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화장대 서랍에 있던 200만 아줌마가 훔쳐갔지.
거짓말하지 마. 청소하면서 서랍 열어보고 돈이 있으니까 훔쳐간 거 아니야.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네가 훔쳐가지 않았으면 돈이 발일에 달려서 제 발로 도망갔겠어? 이 도둑년아. 사모님은 다짜고짜 엄마를 도둑으로 몰면서 뺨을 때리고 반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나오지 않자 사모님은 경찰을 불렀다고 해요. 엄마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사모님의 말만 듣고 엄마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훔친 돈을 어디다 뒀어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훔친 돈 주인한테 돌려주고 끝냅시다. 경찰들은 이미 엄마를 범인으로 찍어놓고 있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훔치지도 않은 돈을 토해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들은 엄마를 유치장에 가둬버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엄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억울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돈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아냈다고 경찰에 연락을 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간 범인은 사모님의 딸이었어요. 대학에 다니던 딸은 우연히 안방 화장대에서 현금을 보고 그 돈으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명품을 사버렸던 거죠. 딸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집안일을 해주는 파출부인 엄마가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일부러 숨겼던 겁니다. 엄마는 누명을 벗고 풀려났지만 사모님의 집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은 잘못이 없다고 해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파출부를 집에 들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엄마를 쫓아내버렸어요. 파출부를 하면서 성격이 더러운 사모님에게 시달리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하고 일자리까지 잃게 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 했던 엄마는 끝내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분하고 억울해도 돈 없고 힘이 없으면 모든 수모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참아야만 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밖에서도 모진 고생을 했지만 집에서도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려서 화가 난 집주인이 찾아와서 닥달을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뒷감당을 하는 건 엄마의 몫이었고 아버지는 그저 방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생활비와 학비가 모자라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아버지는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손을 벌려야 했죠. 어휴, 네 남편은 뭐하는 인간이기에 마누라가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게 만들어.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어. 엄마의 친구들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집안은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엄마는 당장 갈라서라는 친구들의 성화에도 차마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아무리 무능해도 아버지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어차피 틀렸으니 이제부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다른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친구들은 엄마를 딱한 듯이 보면서 혀를 차곤 했어요. 엄마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술은 좀 끊으라고 입버릇처럼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밤만 되면 엄마와 아버지는 심하게 다투곤 했어요. 그때마다 술 기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물건들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것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제게는 5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유일하게 누나의 눈치를 봤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철이 일찍 든 누나는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겁이 많고 여린 저는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버렸는데 누나는 여자였지만 저보다 더 담이 세고 악착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참고 피하는 심약한 저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돌아오면 또 술 타령을 하냐고 잔소리를 하는 엄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늘상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도 엄마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사판에라도 나가라고 사정을 하면 아버지는 집안 물건들을 부수거나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누나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아버지의 행패를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는데 중학생이 되자 누나는 완전히 달라져서 아버지의 당하기만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맞서면서 대들었어요. 아빠는 왜 일은 하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한테 행패를 부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우리들만 못살게 구는 거냐고. 그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뭐야 이걸 그냥. 어휴.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면서 윽박질렀지만 날이 선 눈빛으로 대드는 누나에게 손찌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돈도 못 벌어오면서 딸 자식을 때리면서 화풀이하는 못난 가장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누나는 가난한 집의 장녀로 태어난 죄로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누나는 학교 근처의 분식집 아줌마에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돕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누나의 형편을 잘 아는 아줌마는 누나에게 설거지나 간단한 주방일을 시켜주었어요. 누나의 친구들은 분식집에서 일하는 누나를 보면서 거지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누나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나와 한반이었던 친구 중에는 유난히 누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친구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야, 수연이 말이야. 집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천막 쳐놓고 산대. 분식집에서 알바 뛰는 것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음식 얻어가려고 하는 거래. 정말? 그러면 수연이 집에 완전히 거지 아니야? 그래,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야. 뭐 그 친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악의적인 헛소문을 들은 누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오히려 누나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게 뻔해서 누나는 애써 화를 누르고 태연하게 못 들은 척 했던 거죠. 일을 마치면 누나는 늘 팔다가 남은 김밥이며 떡볶이며 튀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제게 주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수철아, 많이 먹어. 근데 식어서 맛이 없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말? 내일은 더 맛난 걸로 가지고 올게. 알았어 누나, 고마워. 누나는 하나뿐인 남동생인 저를 항상 살뜰하게 챙겨주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누나는 공장에 들어갔고 힘든 공장 일을 하면서도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꾸려나갔습니다.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엄마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와 허리를 다치셨어요. 골절이 된 다리는 2달 만에 나았지만 다친 허리는 추간판 탈출이라는 후유증을 남겼어요. 엄마는 늘 허리에 보호대를 둘러야 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엄마까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자 누나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온 누나는 청소며 빨래와 식사 준비까지 혼자서 했는데 저는 누나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누나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누나의 어깨와 등 그리고 다리를 주물러주는 안마 서비스를 해주었죠. 그러면 누나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 시원해. 수철이 네가 해주는 안마가 최고야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누나의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누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누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야근이며 철야까지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철야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로 가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고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기를 많이 놓친 탓에 다시 회복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와 몸이 좋지 않은 엄마를 대신해서 10대 때부터 쉬지 않고 무리를 해서 일을 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누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바쳤던 거죠. 의사의 말을 들은 누나는 병원비 때문에 한사코 입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기 몸은 돌볼 줄 모르는 누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누나와 크게 싸웠고 반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누나, 입원해서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수철아, 의사 선생님 말이 치료 받아봐야 나을 확률이 많이 없다고 해. 그러니 괜한 일에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누나, 미쳤어? 죽든 살든 치료를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가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치료받도록 만들 거야.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당장 생활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입원비에 수술비를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어? 누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치료만 받아. 입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 솔직한 심정은 무능한 부모님은 없어도 되지만 누나가 세상에 없다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누나는 꼭 살려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19의 나이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에 아직 10대인 저를 써주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뚜렷한 경력도 기술도 없었던 저는 이력서를 들고 무작정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 일이란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사회 경험도 없는 햇병아리 같은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은 회사를 찾아갔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코웃음을 치면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신입사원은 뽑지 않습니다. 신입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이력서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회사의 담당자는 연락을 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한 곳도 제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누나를 입원시켰지만 한 달이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뒷감당이 큰일이었어요. 곧 수술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급한 대로 알바를 시작했지만 알바를 해서 받은 돈으로 누나의 병원비를 모은다는 건 어림도 없었어요. 그때 제 사정을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너 면허증은 있지? 그럼 내가 괜찮은 데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선배가 소개해 준 곳은 생수를 유통하는 업체였고 저는 그곳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낮에는 생수 배달 일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겸하고 주말에는 인형탈 알바나 하객대행 같은 알바를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피곤을 못 이겨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낼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코피를 흘리는 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정도였어요. 오로지 생명을 걸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만 생각하면서 악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돈만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누나를 살려보려고 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나는 2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2번째 수술을 마치고 의사는 엄마와 제게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시기를 많이 놓쳐서 힘들 것 같습니다. 환자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잠시 정신이 돌아오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철아,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너는 내 몫까지 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천천히 와. 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펑펑 울었고 누나도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나를 보내고 2년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신 술로 인해 병을 얻게 되었고 당뇨의 간경화까지 여러 합병증이 겹쳐서 자리에 누운 아버지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소주 한 병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란 느낌이 들어서 소주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달게 술을 드시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주를 드신 아버지는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평생 동안 가족들에게 짐만 되었지만 가장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라서 제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거라곤 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일만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꼬박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프랜차이즈로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고 3년 뒤에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33이었죠. 그리고 제 가게에 자주 들리던 아내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가게 근처의 회사에 다니던 그녀는 어쩌다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그 맛에 반해서 일주일에 3-4일은 제가 만든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나봐요. 네, 전 어릴 때부터 밥보다는 빵이나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어요.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된 밥을 챙겨주지 못할 때는 늘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네, 그렇지만 거의 매일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면 물리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샌드위치는 정말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신이 주신 음식이란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여기 샌드위치는 다른 데보다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제가 만든 걸 좋아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뭘요, 오히려 맛있는 샌드위치를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녀는 제가 만든 샌드위치의 강팬이 되었고 어떤 날은 집에 가서 저녁으로 먹을 걸 포장해서 가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녀는 자기 직장 동료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가게 매출을 올리는데 꽤나 많은 기여를 해주었어요. 그녀는 빵이나 샌드위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 동료들도 제 가게로 데리고 와서 샌드위치를 먹게 만들었어요. 아니 수정씨, 오늘도 이걸 먹잔 말이야? 벌써 3일째 샌드위치만 먹었어. 대리님,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다른 음식도 먹어야죠. 수정씨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점심은 든든하게 먹어야 돼.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건 3개를 먹어도 양이 안 찬다고. 어머, 점심은 간단하게 때워야 머리 회전이나 일을 하는데 능률도 오른다고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이 와서 게을러진다는 거 모르세요? 뭐 그렇긴 하지만. 자, 오늘도 점심 메뉴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녀는 제 가게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점심시간마다 여러 명의 고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고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게 되었어요. 수정이와 제가 가게 주인과 단골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서 친해지자 가게가 바쁠 때는 퇴근한 뒤에 자청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대한 애정과 사랑도 깊어지게 되었죠.
1년이 지난 뒤에 저는 수정이를 제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수정이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기쁘게 웃으면서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오빠,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오빠가 만들어주는 샌드위치 먹을 수 있겠네? 그럼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고마워 오빠. 솔직히 나는 오빠가 청혼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거든. 수정이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수정이를 만나보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상이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성격이 밝고 싹싹한 게 남편을 위할 줄 아는 여자 같아. 수철이 네가 마누라는 제대로 고른 것 같구나. 엄마는 수정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면서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수정이가 해줬어요. 장인어른은 암으로 2년간 투변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서방, 어서 오게. 수정이가 잘생겼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니 정말 인물은 훤하고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결혼하면 평생 수정이를 받들고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요즘 남자들이 여자를 모시고 사는 세상이야. 기왕이면 나도 모시고 살아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장모님. 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네. 지금 한 그 말 꼭 지켜야 하네. 그때는 장모가 자기를 받들고 살라고 한 말을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몸서리가 치도록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후에 장모가 했던 말 속에 숨겨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수정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도와서 가게 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제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 혼자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수정이가 도와주니 큰 힘이 되었어요. 장사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아주 잘 되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모님이 문제였어요. 가진 것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만 고집하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좋은 가방이나 옷, 구두 같은 걸 사면 꼭 자기도 그것보다 좋은 걸 가져야 직성이 풀렸어요. 잘난 척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낭비벽이 심한 장모 때문에 아내와 제가 버는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집에는 장모가 홈쇼핑으로 주문한 택배들이 쌓여갔고 옷장에는 입지도 않은 옷들이, 신발장에는 신지도 않는 고급 구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장모님, 쇼핑 좀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장모님 때문에 저희들이 거지가 되게 생겼다고요. 아니, 장사방,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자네 형편 생각해서 꼭 가지고 싶은 것만 사고 있는데 자네는 내가 옷 몇 벌 사는데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옷 몇 벌이 아니잖아요. 옷장에는 한 번밖에 안 입은 새 옷들이 가득하다고요. 이렇게 사치를 부리시면 저도 버티기 힘들어요. 자네 처음 결혼할 때 나를 엄마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장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쫌생이구만. 장모와 제가 다투며 아내는 저를 슬며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장모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엄마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당신이 엄마를 이해해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외롭고 정을 줄 곳이 없다 보니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기가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치장을 하다 보니 취미로 하던 쇼핑에 빠져서 중독이 된 거야. 장인어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해요.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부터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는 끼니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차리는 게 번거로워서 아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고 매일 외출을 해서 밤늦게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가 준비해 놓은 빵이나 샌드위치에 길들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었고 아내가 받는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이 되자 장모님도 정신을 차리고 쇼핑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유흥에 대한 유혹을 참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사이가 생기자 장모의 예전 버릇이 도져버린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장모를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제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장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도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이라는 인간이 혼자 된 장모 돈 좀 쓴다고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내는 법이 어딨어. 아내는 혼자 된 장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사위가 장모에게 대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두 여자에게 번갈아 욕을 먹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지고 말았어요. 장모는 자기 친구들의 사위들이 처가에 어떻게 하는지 늘상 비교를 하면서 제 기가 죽게 만들기도 했어요. 내 친구 사위는 이번에 외제차를 한 대 뽑아줬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휴, 이 나이에 차도 없이 뚜벅이로 다니려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저는 장모가 또 제게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소리란 걸 잘 알기에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형편에 외제차는 못 해줘도 중형차 한 대는 사드리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리저리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 중고차를 사드릴 수도 없고 새 차를 사야 할 텐데 최소한 2천은 넘게 깨진다고. 할부로 사면 되잖아. 내가 아는 딜러가 있어. 나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간절하게 차를 원하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 거 한 대 뽑자. 아, 알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에도 제가 두 여자의 성화에 지고 말았네요. 아내는 아는 딜러를 통해서 제 명의로 할부를 끊고 고급 중형차를 뽑았습니다. 5년 동안 매달 돌아올 할부금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새 차를 보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장모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장서방, 정말 고마워. 잘 탈게. 역시 사이가 최고야.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고 2달 뒤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새 차를 자랑하려고 친구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간 장모는 친구들과 같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그냥 운전대를 잡았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주를 2병이나 마신 장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얌전하게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던 거예요. 다행히 장모 일행 중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황한 장모는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가 나서 따라왔고 장모는 결국 피해 운전자에게 잡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음주에서 뺑소니까지 쳤으니 장모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이가 없게도 장모는 사고는 자기가 내고 뒤처리는 제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했어요. 여보,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 당신이 나서서 처리해. 장모가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번에도 두 여자에게 등이 떠밀린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40대의 아줌마였어요. 그녀는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나름대로 알아봤는지 병원에 들어 누워서 배짱을 튕겼어요. 당신 장모는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당장 구속되는 거 알죠? 합의 보려면 병원 치료비는 별도로 하고 1,000만 원만 가져와요. 저는 그녀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놀랐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깎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저는 1,00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합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는 말을 듣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왔다고 저를 비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갔었으면 몇백만 원의 처리를 했을 텐데 바보같이 그 돈을 전부 주고 와? 참 답답하네. 저는 그 말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장모님이 나서서 처리하지 왜 저한테 맡겼어요?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이 구속되는 건 막아보려고 1,000만 원이나 들여서 합의 보고 왔는데 그런 저를 바보라고 욕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저는 그동안 장모에게 당했던 분풀이를 하듯이 속에 있던 말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어디 장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잡아먹을 듯이 대들어. 그래, 내가 더러워서 그냥 깜빵에 간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어쩌다 사위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꼴이 됐을까. 장모는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서럽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란 말처럼 아내는 장모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않고 싫은 소리를 조그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번에도 제가 물러서야 했어요. 장모는 구속은 면했지만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으로 2,000만 원을 물어야 했어요. 물론 벌금을 내는 것도 제 몫이었죠. 저는 장모에게 사줬던 차를 팔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해보려고 했지만 장모는 자기 차는 절대 못 판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면허도 취소가 된 장모에게 차는 무용지물이어서 저는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차를 판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저는 그 돈으로 합의금과 벌금을 내느라 본 손해를 메꿔야 한다고 했지만 장모는 자기 차를 팔았으면 당연히 자기가 돈을 가져야 한다고 뻔뻔스러운 말을 했어요. 내 차를 팔았으면 당연히 차주인인 내가 돈을 가져야지. 왜 자네가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돈 내놔. 막무가내로 우기는 장모의 태도에 화가 나서 장모와 또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장모는 삐쳐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내와도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되었어요. 보름이 넘게 아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제가 장모님의 친구 집으로 가서 용서를 빈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몇 달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말을 잘 믿고 귀가 얇은 장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업가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업가는 입안의 혀처럼 장모의 비위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장모는 그 사업가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친구 같은 사이로 시작해서 애인으로 지내게 되었던 거죠. 사업가는 장모가 자기에게 완전히 넘어왔다는 판단이 들자 본색을 드러내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장모에게 자기가 새로 투자를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속이고 투자를 하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는 장모를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장을 자기 것이냥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모가 투자를 망설이자 그는 장모에게 만약 투자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자 장모는 몸이 달아서 아내를 조르고 설득해서 2억이란 돈을 그 사기꾼에게 투자를 해버렸던 거죠. 장모와 아내는 2억이란 돈을 제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했던 겁니다. 결혼을 할 때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서 가게를 아내 명의로 해줬던 게 화근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장모가 음주로 저지른 사고를 포함해서 이번 사건까지 저는 장모 때문에 매달 8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가게를 지켜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6개월 만에 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염치라고는 없는 장모 때문에 저는 전 재산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장모는 가게가 망하고 제가 빚을 떠안게 되자 아내와 저를 이혼시키려고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저는 이혼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연히 아내와 장모가 하는 기가 막힌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수정아, 너 언제까지 장서방하고 같이 살 생각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장서방은 단물 빠진 껌이나 마찬가지잖아.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졌으니 이용 가치가 없어. 단물 빠진 껌은 뱉어버려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우리 때문에 빚을 졌는데 미안해서 망설이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그 자식 사정 봐주게 생겼니? 자칫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그 자식 떠맡아야 될 판이야. 모질게 마음먹고 갈라서자. 우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그 자식 명의로 빚을 졌으니까 갚는 건 그놈 몫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그건 그래. 알았어 엄마. 제가 누구 때문에 가게를 말아먹고 알거지가 되었는데 두 여자가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는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며칠 뒤에 장모와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어쩌다 전 재산을 날렸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전부 당신하고 장모님 때문이잖아. 나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엄마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야. 이제 와서 누구 때문인지 따져봐야 뭐해.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내와 저는 애정이 식을 대로 식어버렸으니 부부로 같이 살기에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들 때문에 알거지 신세가 됐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는 대신에 장모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제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모가 제게 입힌 손해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격이었지만 그 집이라도 받으면 다시 일어설 미천은 되기 때문이었고 저는 충분히 그 집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모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내 집을 왜 너한테 줘? 네가 진 빚은 네가 갚아야지. 왜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들어? 어림없는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정말 너무하시네요. 장모님이 가진 집 주기 전에 이혼은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장모와 실랑이를 벌이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제게 이혼을 하자고 말한 뒤에 장모가 소개해준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니까 동거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위자료로 장모가 소유한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릴 위기에 빠졌다가 위자료로 받은 집을 미천으로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들 때문에 입은 경제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장모는 제가 살아가면서 만난 가장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